명절 아침의 시댁은 언제나 전쟁터였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조차 수진에게는 경계령처럼 느껴졌다. 차례를 지낸 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매며 거실로 나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어디 가려고 그래?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수진은 가방끈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다. 어머니, 친정에 인사 좀 드리러 가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이고,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있어야지. 친정이 어디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을 짓눌렀다. 결혼한 여자에게는 친정이 없다는 말인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아직도 자신을 딸로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이 있는 그곳이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것인가? 수진이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 하자 시어머니가 재빨리 앞길을 막았다. 진짜 가려고? 아직 설거지도 안 끝났고 차례상 정리도 해야 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나중은 무슨 나중? 시어머니는 교묘했다. 수진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운동화를 슬그머니 감춰버렸다. 그리고는 시계를 보며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벌써 점심시간이네. 점심 차리고 나서 가지 뭐. 남편 민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수진의 시선을 받아도 난처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도 지쳤다는 듯이. 수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아무도 자신을 위해 싸워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자신의 자유는 자신이 쟁취해야 한다는 걸. 잠시 침묵이 흘렀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다. 수진은 깊이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저희 시간 좀 가질게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뭐라고? 수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명절이라고 해서 며느리가 모든 걸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가족이 그립습니다. 수진은 숨겨진 운동화를 찾아 신었다. 시어머니의 항에 섞인 시선을 받으며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녁에는 꼭 돌아와서 뒷정리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가야겠어요. 현관문이 열렸다. 바깥 공기가 수진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네. 수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다. 명절에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싸움이 시작된 지 사흘째였다. 수진은 남편 민호가 짐을 싸서 나간 뒤부터 그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일시불로 남겨져 있었다. 처음에는 화해하려 했다. 미안하다는 문자도 보내고 통화 버튼도 눌러봤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생활비 통장이 텅 비어버렸다. 엄마, 배고파. 7살 지우가 냉장고 앞에서 징징거렸다. 냉장고 안에는 계란 몇 개와 시든 채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9살 서연이는 말없이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서 수진은 걱정을 읽었다.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수진은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남편은 자신과의 갈등을 아이들에게까지 전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경제적 폭력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며 굶주릴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벽에 걸린 명품 골프채들이 눈에 들어왔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것들이었다. 그 옆에는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명품 시계와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내 아이들은 굶고 있는데. 수진은 골프채 세트를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중고 골프용품 매장에서 골프채는 180만 원에 팔렸다. 명품 시계는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90만 원에 거래됐다. 가방과 구두까지 합치니 300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다. 엄마, 정말 스테이크 먹어도 돼? 지우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수진은 고급 레스토랑 메뉴판을 보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뭐든 먹고 싶은 거 시켜.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한테 혼나지 않을까? 아빠는 우리랑 상관없어. 엄마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스테이크가 나왔다.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수지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남편 없이도 자신과 아이들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골프채 어디 갔어?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팔았어. 뭐라고? 미쳤어? 생활비 안 주면서 아이들 굶기는 당신이 미쳤지. 앞으로도 생활비 안 주면 남은 물건들 다 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당장 집에 들어가서.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집에 들어오려면 생활비부터 보내. 그리고 다시는 아이들을 굶기지 마. 통화를 끊고 나서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잠든 집안은 평화로웠다. 나는 나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그 깨달음은 어떤 복수보다도 달콤했다. 더 이상 남편의 경제적 통제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족을 지켜낼 것이다. 수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의 맛을 느꼈다. 그것은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의 맛이었다. 시할아버지 기일이 다가오자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수진아, 이번 제사 준비 좀 부탁해.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어. 수지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한숨을 쉬었다. 매번 같은 패턴이었다. 제사 한 달 전부터 시어머니는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모든 준비를 며느리에게 떠넘겼다. 어머니, 시동생들은 뭐 하나요? 민수는 회사 일이 바쁘고 민철이는 아이들 돌봐야 한다고 하더라. 언제나 그들에게는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핑계가 허용되지 않았다. 직장맘이든 육아맘이든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모든 제사 준비는 며느리의 몫이었다. 지난 추석에는 혼자서 20가지 음식을 준비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장보기, 다듬기, 조리, 차리기까지 온종일 부엌에서 보냈다. 제사가 끝나고 나서도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그날 밤 수지는 탈진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었다. 이번에는 좀 간소하게 하면 안 될까요? 간소하게? 조상님께 예의가 아니지. 수진이가 정성껏 준비해야 조상님들이 기뻐하시지. 수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조상님은 며느리의 정성만 알아봐 주시는 모양이었다. 아들들의 정성은 왜 필요 없는 걸까? 그날 밤 수지는 남편 민호에게 말했다. 여보, 이번 제사는 좀 다르게 해보자. 다르게? 뭐? 절에서 모시는 거야.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절에서? 우리가 왜 절에서? 나 혼자 모든 걸 준비하는 게 한계야. 아이들도 크고 있고 나도 직장 다니는데 매번 이럴 순 없어.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엄마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다음 날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이번 제사는 절에서 모시려고 해요. 뭐라고? 절에서? 요즘은 많은 집에서 그렇게 해요. 스님들이 정성껏 모셔주시고 우리는 마음만 모아서 참석하면 되거든요. 아니, 우리 집은 대대로 집에서.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허리도 아프시고. 절에서 하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도 아이들과 함께 조상님께 온전히 마음을 모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다. 그래도 집에서 하는 게. 이미 절에 예약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듯이. 제사 당일 가족들이 모두 절에 모였다. 시동생들도 핑계 없이 참석했다.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스님이 독경을 하는 동안 수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조상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었다. 제사가 끝나고 시동생 민수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형수,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네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지? 시어머니도 어색해하면서도 인정하는 듯 했다. 스님이 정성스럽게 해주시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가 수진에게 말했다. 당신이 옳았어. 왜 우리만 고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제사는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며느리를 부려먹는 도구가 아니야. 그날 밤 수진은 깊이 잠들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허리 휘며 일할 걱정 없이 온 가족이 평등하게 참여한 제사를 생각하며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며느리의 용기였다. 신우이 미경의 전화는 언제나 돈 얘기로 시작됐다.
새언니, 우리 지훈이가 대학 들어갔는데 축하금 좀. 수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었다. 지난 5년간 조카 지훈의 입학금, 생일 선물, 학원비까지 수진이 지원하지 않은 게 없었다. 아가씨,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며. 어머, 새언니. 지훈이 엄마는 나 하나뿐인데 새언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새언니도 애 키우는 사람이니까 이해하시잖아요. 항상 같은 논리였다. 신우이에게는 당연히 지원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지훈이 아빠는 뭐해요? 에이, 새언니도 참. 남자들이 그런 거 어디 신경 써요. 우리끼리 해결해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가계부를 펼쳤다. 지난 1년간 시댁에 들어간 돈만 800만 원이 넘었다. 시아버지 생신, 시어머니 생신, 각종 축의금, 명절 용돈, 조카들 용돈까지. 언제부터인가 수진의 통장은 시댁의 ATM이 되어 있었다. 이틀 후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수진아,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아파트 관리비가 올라서. 어머니, 다른 아들들은 뭐 하나요? 민수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빠듯하고 민철이는 전세금 마련하느라 힘들어해서. 수지는 입이 쓴 웃음을 지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항상 사정이 있었지만 며느리에게는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수지는 남편 민호와 대화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예요. 우리 집 살림도 빠듯한데 시댁 지원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엄마가 힘드시잖아. 다른 형제들도 있잖아요. 왜 우리만 계속 내야 해요?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형편이 나으니까. 형편이 나은 게 아니라 제가 직장 다니면서 벌어온 돈이에요. 그 돈으로 계속 시댁만 지원할 순 없어요. 다음 주 시어머니 생신이었다. 신우이 미경이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어머니 생신 선물로 안마의자 사드리면 어떨까요?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새언니네가 절반 내시고 우리가 나머지 내면 될 것 같아요. 수지는 메시지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자신이 절반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수지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각자 능력에 맞게 준비하시죠. 단체방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신우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도 맏며느리시잖아요. 어머니한테 효도는 해야죠. 효도는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매정해졌어요? 매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이건 제 몫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시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하지만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몇 주 후 민호가 수진에게 말했다. 민수 형이 어머니께 용돈 드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미경이도 조카 용돈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 수지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처음부터 각자 할 일을 했어야 하는 거였어.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만 계속 부담하는 게 이상한 일이었지. 그날 밤 수지는 가계부를 다시 펼쳤다. 이제 시댁 지원금 항목을 지울 수 있었다. 그 돈으로 아이들 적금을 늘려주고 가족여행도 계획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돈을 빌미로 한 굴레는 끊어졌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감당해야 했던 불공정한 부담에서 벗어난 것이다. 진짜 공정이 시작됐다. 각자가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건강한 가족관계 말이다. 빨래를 개다가 발견한 긴 머리카락 한 올. 수지는 그것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곱슬곱슬한 갈색 머리카락. 자신의 것도 아니고 딸 서연이의 것도 아니었다. 민호의 팬티에서 나온 것이었다. 여보, 이거 뭐야? 수진이 머리카락을 들어보이자 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다. 뭐가? 아, 그거? 택시에서 붙었나 보다. 요즘 택시들 더럽잖아. 그럴듯한 핑계였다. 수지는 그때만 해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다. 민호의 스마트폰을 힐끗 보는 횟수가 늘어났다. 밤늦게 화장실에서 나오는 문자 알림음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주말 골프 약속이 잦아졌다.
회식이 늘어났다.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의심병이야.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어? 민호는 수진의 질문에 짜증을 내며 답했다. 하지만 그 짜증 뒤에 숨겨진 죄책감을 수진은 느낄 수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후에 왔다. 수진이 아이들과 함께 백화점에 갔을 때였다. 캐주얼 매장 앞을 지나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봤다. 민호였다. 그런데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있었다. 수진의 심장이 멎은 것 같았다. 민호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수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가워졌다. 증거가 필요해. 그날 밤 민호는 늦게 들어왔다. 회식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거짓말이었다. 수진은 확신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민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호텔, 레스토랑, 꽃집까지. 자신과 함께한 적 없는 곳들의 결제 내역이 질비했다. 휴대폰 청구서도 뜯어봤다. 특정 번호로의 통화와 문자가 급증해 있었다. 2주 후 수진은 그들을 다시 목격했다. 이번에는 호텔 로비에서였다. 민호가 그 여자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날 밤 민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수진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랭했다. 왜?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수진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민호에게 보여줬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이건 손만 잡았다고 포옹까지 했는데? 수진아,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3개월간 호텔비 결제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매일 밤 그 여자랑 통화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수진은 이미 준비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협의서와 재산분할 서류,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 관련 자료들이었다. 난 더 이상 배신자와 함께 살 수 없어. 수진아,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생각하라고. 불륜하면서 아이들 생각은 했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슬픔을 넘어선 분노와 결연함만 있었다. 다음 날 수진은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다. 민호의 불륜 증거들과 함께.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며느리 노릇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변명할 수 없는 아들의 잘못이었으니까. 그날 밤 수진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엄마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너희들과 함께. 아빠는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는 아빠대로 살 거야.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20년간 이어져 온 결혼 생활의 끝이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더 이상 배신과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수진은 동네 카페에서 3명의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며느리들이었다. 민정, 혜영, 그리고 소라. 각자 다른 나이, 다른 직업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시댁의 며느리는 부려먹는 거다라는 문화에 지쳐있다는 것이었다. 저는 어제 드디어 말했어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시어머니한테 저도 사람입니다라고. 와, 정말. 뭐라고 하시던? 혜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처음엔 깜짝 놀라시더니 한참 있다가 그래, 내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시어머니의 의외의 반응이 놀라웠다. 소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명절만 되면 혼자 20가지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말을 들어야 할까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는데 시댁일까지 왜 제가 다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동생들은 항상 핑계가 있잖아요.
바빠서 힘들어서 애들 때문에. 근데 우리도 바쁘고 힘들고 애 키우는 건 마찬가지인데. 민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수진이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제가 정리해봤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 말이에요. 노트에는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있었다. 마이너스 명절 음식 준비 며느리 혼자. 마이너스 제사 준비와 뒷정리 며느리 담당. 마이너스 시부모 생신 선물 며느리가 준비. 마이너스 시댁 경조사비 며느리 부담. 마이너스 시부모 병원 모시기 며느리 역할. 마이너스 시댁 청소와 빨래 며느리가 해야 할 일. 이 중에서 정말 며느리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될까요? 소라가 노트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건 모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할 일들이에요. 며느리만의 의무가 아니라. 혜영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다. 요즘 온라인에서 며느리 파업이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우리도 해볼까요? 파업이라기보다는. 수진이 신중하게 말했다. 선언하는 거죠. 우리의 경계선을. 민정이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이번 추석부터 달라질 거예요. 음식 준비는 분담해서 하자고 할 거예요. 안 되면 배달 주문하거나 호텔 뷔페에서 하자고요. 저는 시댁 용돈을 끊을 거예요. 소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아들들도 있는데 왜 저만 계속 내야 해요? 혜영도 덧붙였다.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혜영이라는 한 사람입니다라고.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우리 각자 자신만의 선언을 해봐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무거운 짐을 나눠 가질 동료들을 찾은 기분이었다.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받아온 게 너무 많았어요. 민정이 말했다.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불공정한 것들을 하나씩 바꿔나가요. 혜영이 힘주어 말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해요. 우리도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니까. 그날 이후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혁명을 시작했다. 명절에 혼자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 시댁 용돈을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았다. 제사는 간소화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말에 아니요. 저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처음엔 갈등도 있었다. 시댁에서는 당황했고 일부는 화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다른 가족들도 각자의 몫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며느리들 자신에게 있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았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답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며느리들의 선언은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